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의 주제는 바로 1973년 이후의 교훈입니다. 아니, 왜 하필 1973년이냐고요? 바로 이 해를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기 때문이죠. 폴 크루그먼 교과서의 핵심을 쏙쏙 뽑아서 그 거대한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973년은요, 그냥 달력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해에 한 시대가 저물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덕스럽고 또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태어났거든요.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뀐 걸까요? 한마디로 돈의 가치를 매기는 룰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브레턴 우즈라는 안정적인 항구 안에서 각 나라의 환율이 금이라는 닻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1973년부터는 그 닻을 풀어버리고 시장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자유롭게 흔들리는 변동환율제라는 망망대해로 나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이 안정적인 저울이었다면 오른쪽은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가 된 거예요. 이제 각국 통화의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 기분에 따라 정말 자유롭게 춤을 추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자유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불안정성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금융위기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거대한 시험대는 바로 아시아를 덮쳤습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순식간에 거대한 지진이 되어서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갔죠. 우리에겐 IMF 외환 위기로 더 익숙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돈을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각국 통화 가치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쓰러지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결국 IMF로부터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죠. 세계가 아시아 위기에서 겨우 한숨 돌리려나 싶었는데 웬걸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바다 건너 미국, 그중에서도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시장이 문제의 진원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그냥 주식 좀 떨어졌네 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아주 실질적인 충격을 줬고요. 더 중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닷컴 버블을 수습하기 위해 풀었던 막대한 돈이 다음번 훨씬 더 끔찍한 위기의 씨앗을 심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시대 최악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에 거대하고 또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이 생겼다는 뜻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그 불균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래로 길게 뻗은 막대가 바로 미국입니다.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는 말 그대로 글로벌 큰손 소비자였던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위로 솟은 막대들, 중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이 아껴서 저축한 돈을 미국에 빌려준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다 몰려드니까 미국에선 돈 빌리는 게 너무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됐죠. 이렇게 넘쳐나는 값싼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미국의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이 간단한 4단계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돈이 주택시장의 광풍을 만들고 너도 나도 위험한 대출을 받고 결국 그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거죠. 이 여파로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2008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세계 경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멈춰세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충격이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전 세계 경제 활동이 말 그대로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오른쪽처럼 각국 정부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돈을 풀고 나니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느냐는 문제였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물건값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치솟던 물가 상승률의 속도만 살짝 늦추는 겁니다. 달리는 차의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이 물가만 잡기 위해 얼마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50년의 경제 격동기를 달려와 봤는데요.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5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자유롭게 환율이 움직이고 돈이 국경을 넘나드는 지금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동반한다는 것. 둘째, 세계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의 불씨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한 위기를 막기 위해 썼던 해결책이 종종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된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뼈아픈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